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있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혼 여성입니다. 저는 이제 38살이 되었는데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싱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친정아빠의 업무를 도와주면서 3년 동안 손상된 가족과 제 삶을 다시 조립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즐겨 듣는 채널 구독자들 중에 저 또한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조금 서툴게 적어봅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지금은 이혼했지만 3년 전, 저는 평범한 남자를 만나 연애를 시작하여 결혼했습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노력하여 건립한 스타일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왜 규모가 큰 건설업 간판을 달고 승승장구했었는지 알 것 같아요. 전에는 아버지께서 힘들게 일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컸기 때문입니다. 한 끼 식사를 할 때도 항상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살아왔죠.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향한 효심이 가득 찬 것은 당연했고 부모님 사이도 두 분이 서로 좋고 행복하셨어요.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부유했을 때보다 그 시절에 조금 더 가난한 때를 회상하면 좋다고 느끼실 정도네요. 저는 지금은 30이 넘어가도 여전히 부모님 품 안에서 부둥부둥하며 자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연애도 좀 해보고 해야 했겠지만 이상하게도 연애에는 별로 소질이 없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죠. 남자를 만나도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매력이 없는 스타일이라고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봐도 전 너무 평범하고 뭐랄까 확 끌리지가 않는 스타일의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3년 전 30 중반이 되었을 즈음에 그 당시 취미도 많았는데 그 중에 백패킹이라고 하는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작은 텐트를 챙기고 장비를 챙겨서 고지 높은 산에 올라가 하룻밤을 자고 오는 그런 레포츠를 즐겼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는 일출이 제 삶의 은근한 힐링이었거든요. 연령대가 다양해서 그 안에는 은근히 많은 눈길을 받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 동호회에서 신랑을 만났어요. 그 동호회를 함께 다니시는 분이 마침 저희 아빠가 하시는 건설회사의 대리님이셨어요. 그분은 유부남이셨고 와이프가 있으셨어요. 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저도 결국 3명이 되어 자주 산을 정리하며 일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밑에서 일하시는 대리님 중 한 분이 고등학교 동창이라며 다른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새로 입문하는 사람이라면서 잘 가르치라는 요청과 함께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는 남자는 특별한 스타일도 아니었고 제 자신도 그랬기에 서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산정산에 올라가서 그분을 만나자고 했고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주고 받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곳은 놀이 해먹소라는 곳인데 사장님이 데리고 온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 한마디에 남자의 표정이 약간 변하는 걸 봤어요. 처음에는 언제나 심심해 보이던 얼굴이 갑자기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변했어요. 저는 그런 표정이 익숙하지 않아서요. 사장님의 딸은 대단한 일이 아닌데도 친구분이신 것 같아요. 사장님의 딸로서 직장에서 격을 느낀 적이 있었나 봐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사이좋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살짝은 질문이 많아서 부부가 조금 미안해하는 분위기였어요. 어디에 사세요? 저는 분당에 살아요. 오와 천당 위의 분당이라고 말씀하셨던데 재밌게 표현하셨네요. 직업이 뭐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어요?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남자에게 흥미가 있다고 할 수는 있죠. 저는 짧은 연애 경력이지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 연애를 한 적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상대가 생각보다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들뜨게 되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나보다 2살 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의 직업은 공무원이었습니다. 홀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다고 말했는데 첫 만남부터 솔직한 말투로 다가왔더군요. 그리고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힘들게 자란 경험을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해 주었는데 이상하게 동정심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공감이 됐어요. 물론 남이 불행한 상황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비교하는 것은 나쁜 습관이죠. 그래도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 덕분인지 동정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남자와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고 서로 깊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우리 결혼할까? 어차피 서로 잘 맞고 남편이 공무원이면 괜찮지 않아? 라며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시간을 끌지 말고 결혼하자. 더 늦으면 아이를 낳기도 어려울 텐데. 우리 엄마도 걱정 많이 하시고 나도 내일 모레에 40이 되는데 우리가 만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좀 빠른 것 같아서 라며 말했더니 맞아. 내가 결혼 준비가 완벽하게 된 것도 아니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거절하는 남자친구는 실망한 표정과 불쌍한 모습으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래도 공무원이라면 얼마 모를까요? 사장님 딸과는 결이 다르겠지요. 그 순간 아차 하는 생각에 서둘러 손을 흔겨 보았습니다. 산에서 만난 후로 남자친구의 적극적인 연애 공세가 부담스러웠기에 나쁘진 않았지만 계속 만나보고 싶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결혼을 얘기하는 남자친구는 부담스러웠을 뿐입니다. 아니요, 정말 오늘 좋네요. 서로 부모님을 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마음에 들어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왜요? 나는 아버지도 없고 능력도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면 이 점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이상하게도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이 나와 비교되지 않는다며 자책하는 모습이 안 좋아 보였어요. 결국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아빠와 엄마에게 그날 저녁 남자친구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좀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반가워하셨어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 회사 대리님의 지인이라고 하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고 남자친구가 엄마와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만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벌써 인사를 올리고 싶어요. 아직 단 7개월 밖에 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셔서 빨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허락을 받은 후에 정식으로 결혼을 계획하고 싶었어요. 아빠는 그때 우리에게 조금 어두워 보이셨던 것 같아요. 어서 데려와라, 가 아니라 더 신중하게 생각해라라고 하셨어요. 최근에 모든 일들이 정말 바빠서 제대로 만나보고 이 사람이 나의 미래라고 느낄 때 그때 데려와라고 하셨어요. 여러 어려움을 겪은 후에 한 해란 시간을 좀 보내고 나니 당부 아버지는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인사를 해도 된다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사이 남자친구는 가만히 기다려 놓으세요. 그럴 리가요. 시간을 끝낸 제게도 지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친정집으로 보내 선물을 가득 남겨보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친정으로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늦게 만난 두 사람이 그래도 결혼을 전제로 연애한다는 말이 좋은 것 같아요. 부담스럽게 음식을 휘어지게 차리지 않았고 아빠 역시 바쁘신 정에도 어떤 저녁 시간을 간신히 빼주셨어요. 남자친구는 친정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를 보더니 대뜸 절을 하려는 모습입니다. 요즘은 시골 쪽으로 여자 쪽 부모님을 만나며 대뜸을 보는 일이 많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우선 우리 가정은 기독교 신앙을 따라가므로 제게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갑자기 나타난 행동으로 모두가 당황해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때에 남자친구가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고 합니다.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딸과 교제하는 남자를 본 순간부터 아주 마음이 끌렸습니다. 결혼을 허락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매일 보고 싶어 죽을 지경까지 내가 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건 왜 그런 걸까요?
하하, 남자에게 사랑 다려받는 것이 안 좋은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아버지는 결혼을 전제로 잘 만나보라고 하셨고, 웃음 속에서 허락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을 함께 먹고 아버지를 모셔 목욕탕으로 봉사하는 것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남자친구는 정말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딸의 짝이 어디서 이렇게 딱 맞는 것일까 생각하게 하네요. 결혼할 때가 이미 다가왔나 봅니다. 조급해하는 마음도 있고 가족을 얼른 꾸리고 싶은 욕망도 느껴지네요. 그래서 만약 저희 딸이 시집가면 이런 저희 엄마가 너무 서운해할까봐 걱정됩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단지 웃으면서 내 엉덩이를 톡톡 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속으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 다른 분들에게 숨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당시에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을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남자친구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조금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어리시면서도 아들이 벌어주는 돈으로 생활하며 바쁘게 다니셨습니다. 아들에게 의지가 많이 보였어요. 직장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얼마나 벌었을까요? 그리고 더군요, 그는 고위 공무원도 아니었고 동네 사무소에서 일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인 승수미는 조금 후프다 보니 남자친구가 버는 돈으로 저축은 물론 30년이 넘는 것도 없더라고요. 18평짜리 아파트에서 두 사람이 탈출하지 못했어요. 노총각이 되어가는 아들과 시어머니가 그 좁은 집에서 산다는 게 저로서는 솔직히 막 좋게 보이진 않더군요. 처음 먼저 인사를 갔을 때 허름한 집에 한 번 더 놀랐고 너무 오래된 집이라 그런지 족구벽지도 너무 바래져서 한눈에 다 들어올 정도였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은 인자하시고 인상도 너무 좋으셨어요. 그리고 절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어서와 여우, 우리 아들이랑 연애해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사는 꼴이 좀 부끄럽네요. 그래서 밖에서 만날까 했는데. 실망하지 않았나? 창피하네?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리고 말씀 놓으세요. 아,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들이 결혼하면 집도 얻어야 하고 이것저것 돈이 들어갈 게 많을 텐데 걱정이 돼요. 내가 사는 게 이래서 아들이 결혼하면 발벗고 좋아야 하는데 요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어머님, 그런 걱정 마세요. 앞으로 좋은 모습만 보이도록 노력할게요. 어머니는 저를 보는 내내 미안해하셨어요. 어릴 적부터 홀로 아들을 키워오셨다면 그래도 아들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착실하게 잘 자라준 것 같다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아주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나는 바라는 것 하나도 없으니 우리 아들을 데려가서 훌륭한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켜봐 주시려고 하더군요. 또한 혹시나 아들이 나쁜 길에 빠지거나 정신을 못 차릴 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실 거라고 도하셨습니다. 달려가서 홍군형을 내줄 거라면서 말이죠. 이렇게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시며 가진 것이 없으시지만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정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 때문에 남편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긴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말을 할 때마다 내 남자친구는 특히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신 다음 집으로 오는 길에 제가 물었어요. 기분이 안 좋은 일 있니? 아니, 사실은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도 잘못된 게 아니라서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공무원이라 월급이 조금 작아서 앞으로 결혼 전에 필요한 돈이 많아진다는 게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그 점을 고려하니까 너무 안정된 준비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지. 적절한 수준에서 준비하자. 나는 그 정도로 좋아.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해도 돼. 어쨌든 내가 모아둔 수준에서는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아. 너만 괜찮다면 내가 돈을 좀 더 모아서 좋은 곳으로 이사시켜줄게. 홍기를 놓치면 부모님도 싫어하실 것 같고
장인어른을 실망시키기도 싫고 능력 없다는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것은 너무 한심하게 보일 텐데. 그건 맞아. 갑작스레 고민이 많아졌어요.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그러나 남자친구가 저만 좋다면서 졸졸 따라다니고 제가 운영하는 장소까지 찾아와서 퇴근은 물론 매일 아침 출근도 도와주려고 너무 정성스럽게 대해줬어요. 처음에는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친다고 말씀했지만요. 나중에 학원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나서 종종 와서 학원 차량도 운행해주고 제가 해야 할 청소도 대신해주는 굉장히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에 영감을 받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일단 예물이나 예단은 둘째치고 신혼집은 남자 측에서 준비해야 하는데 말 그대로 월세방에서 시작하려니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너무 부끄러워하시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이 듭니다. 그러나 결혼을 서두르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없이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혼 자금을 마땅히 마련하기 어려워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프로포즈를 받았고 서로 결혼에 관한 이야기도 집단에서 나누었으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갑자기 막연해지게 되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음과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처럼 친정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제 표정이 안 좋았는지 아빠가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딸 무슨 고민이 있니? 아니요. 고민 없어요. 남자친구랑 잘 지내고 결혼한다고 서로 허락해 달라고 했어요. 올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시간 참 빠르네요. 그 집에 인사를 다녀왔니? 예. 예비 시어머니께 인사도 잘 드렸고요. 딱히 반대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숨길 수 없는 일인 것만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월세방에 살게 될 우리를 들키기보다는 먼저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말씀드리자면 아버지님께 사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현재 남자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드려야 할 자금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서 저희가 셋방 이상의 주거 환경부터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결혼 후에는 둘이서 소득을 가져와야 할 것이고 서서히 협력하여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아요. 맞벌이를 할 예정이라는 것이 그렇다고요. 월세를 내야 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죠? 우리는 신혼부부이니까요. 엄마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셨는데 아버지는 다른 생각을 하시더군요. 갑자기 생각을 정리하신 뒤 하하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우리 딸의 문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요 며칠 동안 불러달라고 했던 거니?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들 사정이 그렇다는데 이 아빠가 그것을 하나도 놓쳐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대로 공무원일 경우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궁금할 테지. 아무래도 호답바 모시고 사는 녀석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겠지. 이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그렇지 않나요? 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출발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아빠에게 단 하나뿐인 딸이야. 이 아빠의 말을 들어봐. 아빠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 녀석, 무슨 걱정을 하고 있니? 하하, 이렇게 아빠는 또 호탕하게 웃으면서 별일 아니라고 할 거야. 내 고민을 넘어섰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서 저가 다니는 학원을 방문하셔서 종이 한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은 나중에 제게 큰 보호막이 되어주는데 마치 절막한 서포니를 헤치고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줄처럼 말이죠. 말 그대로 나를 대신해주는 종이었어요. 여기에는 조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재무문서 한 장을 건네주시기도 했고 이전에 낙서를 했던 용지인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나중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서명을 마친 후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저씨가 미래에도 문제없이 상속세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법을 어긴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있는 사람들이 더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도 도와주겠지만 조건이 하나 있는데 너도 잘 살아야 하고 보여줘야 해. 손주나 손녀. 여러분들을 낳고 시키면 아빠가 더 지원해 줄 거니까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결혼해서 잘 살아줘. 아, 그리고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집을 네 명의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빠,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빠가 아파트를 살 때 필요했던 돈이 구워져서 결국 아빠 덕분에 집을 사게 됐어. 그때 아빠는 재력을 잘 사용하셨고 현금을 조금 모아놓으신 게 많아서 현금으로 집을 샀던 것 같아요. 무리가 없이 해내었어요. 저희는 의도치 않게 친정으로부터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에 잘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도 남편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부모님께 잘 대해드린 것 같았고 제게도 잘 해주셨거든요. 또한 사교성이 좋고 내성적인 우리 집안에 활력을 주는 존재여서 특히 엄마가 더 좋아하실 만한 사람이셨지요. 이렇게 한 방에 해결되자 신랑의 안색이 전보다 훨씬 화사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까지 무사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뭐, 당신 친구들이 준 축의금은요? 당신이 언급한 내용을 적절한 한국어 문법으로 다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못났네. 너희들이 다 가져갔다고 해서 나한테는 그런 걸로 말을 해서는 안 됐어. 어차피 장인 어르신 쪽에서 들어온 돈이 많잖아. 우리랑 비교도 안 돼. 왜 그래? 결혼식만큼은 우리가 받은 축의금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나와 여보에게 들어온 만큼만 해도 예식장 비용과 음식값이 다 충당됐다고 할 텐데. 말을 해주라고 2번 말했잖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나 이제 장가가면 엄마 생활비 주는 사람이 없어. 왜 저렇게 협소하게 행동하고 싶냐? 맞는 말이긴 하지만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제 남편이 된다. 그런데 제 남편의 돈을 제게 상의도 없이 가져가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지. 되지 않더군요. 저는 정신없는 와중에 기분이 은근히 상해하긴 했어도 좋은 날 얼굴을 구경하며 좋게 넘어갔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고 신랑 친구들과 나의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잔을 기울이곤 해요. 원래 요즘 피로연은 안 하는데 우리는 싱글 친구들이 꽤 많아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부러 열었더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더군요. 그런데 술 한 잔을 마실 때마다 너무 많이 마시는 남편은 결국 취해 이 친구들 앞에서 목을 힘주며 이러고 있어요. 이 새끼들아. 우리 장인 어르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고. 아이고, 그래 부러워하는데 불편하기도 해요. 나는 11억짜리 아파트를 산 사람이야. 내보다 더 비싼 아파트를 산 놈이 있나? 나는 그 순간 놀랐고 딱딱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나오려던 대목이 아니었어. 누가 봐도 유치하기 짝이 없는 독백이었던 것 같았다. 이 결혼식장에 참석한 대부분은 우리 아버지가 어떤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지 몰라서 참석해 주셨던 것 같다. 하지만 후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아빠가 해주신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였었지? 우리 아빠가 해주신 아파트를 굳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돈과 자신을 비교하며 남을 아래로 내리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그날은 술에 취한 남편을 그저 말리지도 못하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한 뒤 아이를 갖기 위해 수고를 했지만 아이를 가지기엔 어려움이 있었어요. 친정 아빠에게 한 약속도 있고 빨리 잘 살고 있음을 보여주려면 화목한 가정을 꾸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몸이 약했고 자궁에 문제가 있어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소식을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위로가 아닌 불평과 타박을 주더군요. 그러던 중 여자들은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결혼하면 힘들어지고 어머니도 실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아예 가망이 없다고 해. 말이 너무 심해. 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이를 가지기가 어려운데 그건 다 내 잘못도 아니잖아. 비고 사 말대꾸 하지 말고 봐주시고 저녁이라도 줘요. 저도 학원에서 아이를 갖기 위해 분주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결혼 전과는 다르게 남편이 조금씩 이기적으로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든 게 완벽할 수 없으니 서로 이해하며 살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이 떠올라 부부싸움이 생기면 언제나 마음을 양보하며 지냈습니다. 결혼 후 1년 정도가 지난 후 갑자기 아버지의 섬이 심하게 기울기 시작하고 친정까지 신경 써줘야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울해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더 먹었습니다. 그러나 장인 어르신의 회사가 어떻게 해결될지를 묻다가 매우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마도 부도 처리를 하던지 다른 회사로 이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혼자 나이만 먹어가면서 사업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 업무를 양보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아빠만큼 일 많이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너도 내가 그렇게 말하면 왜 그렇게 못해? 야, 아웃이 밥에 리얼 떨어지겠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선방으로 들어가면서 마치 숟가락과 젓가락을 내던지듯 내려놓더라. 아빠의 회사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빠 탓이 아니라 외주를 맡은 업체들이 돈을 먹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사이에 사기꾼이 끼어 있어서 복잡해진 것이었어. 알았어도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얼마 되지 않아 아빠의 회사가 지역 뉴스에 크게 소개되어서 크게 알려져 다행히 회사 매각이 잘 처리되었어. 그러나 사업은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되지 않는데요. 아버지는 몇 가지 소송에 휘말려 계셨고 살던 집까지 정리하셔야 했습니다. 그 집은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직접 지으신 주택이었기에 정리할 때도 많이 아쉬워하셨답니다. 우리 부모님과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또한 소송 때문에 법원 근처에 자주 가셔서 그 근처에 30만 원짜리 월세 3집을 임대하셨습니다.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 근처에서 계시는 것이 일 처리하기에 편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전 친정을 위해 걱정하고 염려하며 지켜보려던 것과는 달리 신랑은 아버지가 결국 집을 처분하고 월세 집으로 이사 가시는 그날까지 이름하여 결정을 내리기로 했어요. 들여다보지도 않더군요. 그렇게 서운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얼마 후 아빠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제가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된 날이었습니다. 매해 년 거창하게 먹지 않아서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모님이 이사하신 월 3집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늦어도 저녁 8시면 들어오는 신랑이 그날따라 문자 답장도 늦고 귀가를 안 한 거예요. 전화를 걸자 뒤늦게 받은 신랑이 하는 말이 나 늦어 왜 이렇게 전화를 해야? 아빠 죽겠는데 이렇게 말하며 짜증을 내길래 저는 괜히 아빠 생일에 너무 호들갑한가 생각했습니다. 떠나는 것 같아 좋게 설명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오빠, 오늘은 아빠의 생신인 걸 몇 번이나 말했잖아. 매년 잘 챙겨주던 생신이 오늘은 많이 바쁜가 보네. 알겠어. 나 혼자 가도 돼? 어디 있었다 와 바빠 은어. 라며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 일방적으로 끊긴 전화기만 쳐다보다 결국은 혼자 일어섰어. 몇 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아빠 생신에 같이 자로했던 남편이 안 보이니 저 혼자 들어섰더니 아빠가 조금 실망하는 표정을 짓더라. 무슨 사정이 있더라도 생일만큼은 서로가 바쁘더라도 꼭 챙길 거라는 말에 얼마 전에 우리 신랑 생일에도 어려웠는데요.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1인 외식을 주셨다면 그리고 선물까지 챙겨주신 아버지께 얼마나 죄송스럽다 더든지요. 또한 남편의 생일을 챙기는 우리 부모님 모습을 보면서 그날 남편이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걸 느끼지 않았나요? 돈도 없는데 이런 걸 하는 게 좋은 일일까 싶기도 하고 부모님께 무안하게 하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부부싸움을 크게 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재력이 있을 때는 저렇게 잘하던데 이제 사업이 힘든 모습을 보이자 아버지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월세 3방짜리 집으로 이사를 했을 때는 아이의 시선을 들여다보지도 않는 모습이라니. 점점 마음속에 앙심이 쌓여간다. 안녕하세요. 위 문장의 한국어 문법을 수정하여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봅니다. 그렇게 쌓여가는 위태로운 감정을 숨기고 저는 친정에서 아빠와 엄마, 그리고 처자와 함께 조촐하게 생신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시시콜콜 아빠에게 얘기하기 싫어해서 부모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은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겸사겸사 아빠가 소화도 좀 시킬 겸 우리를 집에 데려다 주자고 하셔서 아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께서 우리 집에 들어가셔서 커피나 과일을 드시고 가실래요? 그럴까요? 우리 사회는 오늘이 있는 줄 모르겠어요. 얼마나 나아질지 모르겠네요. 그리하여 아빠와 저는 서둘러 차를 주차하고 신혼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서 예상치 못한 것은 현관문을 열자 이상하게 느껴지는 집안의 옹기 집안을 본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어리둥절해졌고 어디선가 고기를 굽는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아빠와 나는 서로 황당한 표정으로 눈을 마주쳤는데 그러던 중에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글쎄 시어머니가 오셔서 언제부터인지 신랑과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기분이 너무 나빠서 시어머니에게 인사하는 것도 까먹었습니다. 배가 터져버릴 것 같은데 지금 뭐 해요? 라고 물으니 남편이 친정 아버지와 함께 들어와서 저를 쳐다보며 촉촉한 얼굴로 일어서며 말합니다. 오셨군요. 장인 어르신도 모시고 안에서 시간이 늦은데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본인 어머니를 모시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10시가 안 된 시간에 장애인 어린이를 받아들이는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사돈 어르신도 계세요. 안녕하세요. 장인 어르신이 여기까지 오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아버지는 젓가락을 오므리며 아들과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어머니와 인사하며 머뭇거리며 그 상황이 생각이 나질 않는다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생일이라서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하니 어머니도 데리고 식사를 하러 간 거예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히네요. 남편의 이런 행동들이 서운함을 넘어서 너무 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분위기가 상하게 깨지는 걸 원치 않으셨나 봐요. 저희 두 사람을 말리며 이만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중간에 들려오겠다는 말과 함께 다시 1층으로 내려갔어요. 저희가 다 먹었으면 깨끗하게 치워나가라고 말했더니 현관에서 신발을 구겨 신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갑자기 눈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을 아시는지 어깨만 토닥이며 불을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는 말만 하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지금까지 그리고 주차장에서 아버지가 운전석에 다시 앉는 것까지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토니겼습니다. 제 눈에 그 순간 남편이 보였어요. 굉장히 화가 난 얼굴을 한 남편이 제 뺨을 갈기더구나. 순간 돌아간 곳이 너무 황당해서 천천히 남편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러자 반대편 손으로 제 머리를 퍼쳐 매듯이 매김을 하며 욕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감히 시어머니가 와서 식사하고 있는데 뭐 다 먹었다면 깨끗이 싹 치워라는 말이면 단순하나요? 야, 너는 제도에 못 갔는데 내 연을 가져다가 결혼시켜줬지? 월급도 주고 번듯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또 뭔 불평이야? 그 순간 나는 우겨서 아무 말도 못했어. 남편이 가끔 화를 내기도 하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해서 결혼 전부터 알았지만 아빠 앞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할 거라곤 한 번도 상상 못했거든. 자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앞에서 아빠가 차에서 내리고 신랑한테 폭행을 가했어. 남편이 순간 당황해서 뒤로 물러나거나 쓰러지긴 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서운함을 표시하고 있어. 지금 전개된 상황을 보니 나는 당신을 리스펙트하지 않을 수 없어. 당신이 감안할 만한 점은 제 딸이 먼저 때린 게 아닌가요? 제 와이프가
제가 단속하겠다는 계모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왜 계속 이 사람을 불러들이는 건가요? 이 사람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별로 없어요. 혹시 지금 손을 벌리려는 건 아니신 거죠? 아니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일단 이건 경찰을 불러야 할 것 같아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은 아빠 생신이라고요. 저는 악을 써도 소리를 질러도 남편을 미친 놈처럼 자기 말만 하겠다. 정말 쇼를 하고 있네요. 이런 소리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밤늦게 출동한 경찰들이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나와 둘러보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요. 더욱이 우리 남편이 엄청난 거짓말을 덧붙여서 장모님에게 접근 금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걸 들었을 때 화가 나서 미쳤다. 어째서 이런 식으로 행동해? 이러면 어떡해?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 나를 아무런 생각 없이 두고 가는 것 같아. 난 어리석었고 상처받았는데 남편은 발가락을 꼬리며 TV를 보는 중이었다. 그래서 침을 싸서 거기서 떠났어. 부모님이 사시는 월세집 약을 들고 다녔는데 그 약 먹일 사이에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울면서 엄마에게 그동안 남편이 아파서 망하면서 시작된 구박과 모란 말들을 모두 털어놓자 무척 속상해 하시더군요.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그날 있었던 일 이후로 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제 생각이 많이 나셨는지 여겨요. 침을 삼켜 나온 저를 보고 일언을 막지도 않으셨어요. 나 그러면 개차반 같은 새끼라는 생각하느니 차라리 엄마 아빠랑 늙어 죽을래요. 엉엉 울며 지난날에 대한 한탄을 하는데 아빠가 어디선가 서류 하나를 꺼내 오셨습니다. 거대는 어떤 변호사 사무실 주소와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봉투 겉면을 보는 순간 어느 날 아버지가 결혼 전에 집을 사면서 도움을 주신 종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손등으로 살며시 닦으며 그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어요. 그때 9억 원이라는 돈을 주시려고 할 때 증여세 문제 때문에 2%를 받게 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 당시 재계에서 잘 살아야 한다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어 하셔서 하나님 같은 웃음으로 저를 격려해 주신 날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변덕스러움을 보고 이후 너희들이 잘 살아갈 때 지금 보면 그때 문제를 해결해 줄 생각이었다. 이것을 이렇게 사용할 줄은 몰랐다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는 차용증을 들고 엄마와 함께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라가지 않도록 적응 금지 신청 때문에 아버지는 오르지 않으셨고 엄마와 저는 차용증을 들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돌직구 불륜 드라마가 방영 중인 TV를 틀어놓고 어디론가 다녀왔네요. 치킨과 맥주, 그리고 굴러다니는 소주병을 들고 있는데도 장모님이 들어오셔서도 TV만 바라보며 응대할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서희를 괴롭히는 행동에 분노를 느끼고 정말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솟았지만 가슴 한편에 자꾸 찌르는 코 손에 쥔 차용증을 빼앗아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에 약간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붉어진 눈을 가지고 볼 텐데 뭔 일로 이렇게 아이디어가 빈약한가를 묻기 전에 종이를 확 쥐어 빼앗은 신랑이 자세를 고치고 한동안 아내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죽일 마음으로 날 노려봤어요. 그 순간 어머니는 경찰을 불러오려는 준비를 하시다가 휴대전화를 꺼내셨어요. 너희 걔 무슨 개수작이야? 어디서 내가 이런 걸로 속아줄 줄 알아? 차용증이란 말이 되냐? 너 결혼하고 해온 것만으로 너가 능력 없어서 내가 해결했다고 생각은 안 해. 그리고 기억도 안 나겠군. 이 집이 내 거인데 잊었나 봐. 결혼하면 재산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건 알지? 뿔도 절반이야. 이 개 같은 년이 어디서 갑자기 이런 것을 만들어 왔냐? 내가 속아줄 줄 알아? 거기 공직 날짜도 안 보이고. 뭐, 이게 진짜? 우리 지금 법적으로 부부인데. 오늘은 우리 엄마, 아빠 집에 가서 잘 지낼 거지만 조만간 집을 나가야 할 것 같아.
꺼져. 나는 그 순간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운전면허증을 확 빼앗아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격하게 몸을 바닥으로 밀치더군요. 친모가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보게 해준 것은 내 소 같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빠르게 엄마가 경찰에 신고해 주셔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두 차례의 가정폭력으로 이혼 사유가 충분했어요. 이혼을 결심했을 때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귀책 사유가 너무 많았고 위자료를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경찰이 와서 상황을 제지하자 남편도 어쩔 수 없는 것을 깨달았고 더 이상 저에게 달라붙지 않았습니다. 나는 멍하니 넋이 나가 있는 남편을 보았다. 친정 부모님과 함께 댁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몸이 아프다며 앉아 계시느라 여념이 없으셨고 아빠는 분노에 가득하여 의자에서 일어서셨습니다. 차용증을 읽고 새하얗게 질린 얼굴이 떠오르네요. 그렇게 종종 친구들과 통화할 때 집값에 놀랐다며 애국을 외우듯이 말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의자만큼이나 짜증이 나더군요. 자신의 힘으로 만든 집도 아니면서 매일 부동산 어플을 들어가서 오늘은 여기가 얼마, 저기가 얼마 따져가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개구리 올챙이 증시 시절은 상상조차 못한다고요. IQ가 이 정도면 붕어 수준 아닐까요? 그 집의 주인은 심지어 홀로 입양한 집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저는 그날 밤샌 채로 남아 해결책을 찾고 있었어요. 못 했습니다. 화가 쉽게 풀리지 않아서 속상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새벽 2시쯤 누군가가 친정집 현관 문을 세게 두드리는 걸 들었어요. 부모님도 주무시다가 일어나 현관으로 다가가 누구냐고 묻자 자장이 취해 접니다. 4층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내가 날 접근 금지시켜놓고 이게 무슨 경우야? 당장 돌아가세요. 제가 와이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와이프 데려갈 테니 요즘 일도 많아서 피곤해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장인 어르신, 제발 화도 풀고. 그러자 그 사람은 이 아이의 미친 놈아, 난 내가 해달라는 대로 지켜주는 게 거잖아. 당장 돌아가.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를 거야. 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장인 어르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 당장 9억이었으니까요. 예. 그 집에서 나가면 저희 두 사람의 살 곳이 어디 있을까요? 참, 기가 막히더군요. 이 와중에도 제가 남편이랑 이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황당해서 욕을 내뱉으며 있는 순간 엄마가 소금 한 바가지를 가지고 나와 무릎을 꿇고 있던 남편의 머리 위로 쏟아 붓더라고요. 제일 속을 썩으니 당장 꺼지라고. 너 내 딸 그렇게 개패듯 해놓고 그딴 소리가 나오나. 이 배은망덕한 새끼를 봤나? 마음 같아서 나도 너처럼 똑같이 보고 싶다고. 인간이 짐승처럼 불면 되는가 싶지만 당장 꺼지세요. 남편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서 결국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돌아갈 때까지 다행히 경찰들이 잘 보시더라고요. 이미 제가 남편에게 가정폭력에 노출된 적이 2번이나 있어서 끝까지 혹시 집 주변에 맴돌지 않는지까지도 확인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집행유예는 아니었지만 300만 원의 벌금이 남편에게 부과되었고 현재는 그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차용증을 계기로 제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청산하는 데 성공했고 이혼까지도 아주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끝났어요. 제 남편은 이혼을 완전히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몇 차례 조정기간 동안에도 무릎을 꿇어 사죄하고 제 가족을 찾아와 사정을 해 용서를 구했지만 사람은 곧바로 변할 수 없는 법이죠. 우리 가족은 그분이 하는 사과마저 진심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어요. 집을 팔고 아버지께 빌려 썼던 9억 원을 바로 갚았어요. 월세방에 살지 않고 좋은 집으로 이사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정말 옳은 일을 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피땀으로 번 돈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았죠. 그분은 다시 시어머니가 살던 임대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은 돈은 별로 없어서 힘든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그 이후로는 얼굴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희생 중인 것처럼 저 없을 때마다 신혼집에 몰래 들어와서 식료품을 훔치거나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술판을 배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던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선하게 행동하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왜 직접 실천하고 경험하면서도 그런 행동을 해왔을까요?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저를 위해 9억 원을 지원한 것은 본인이 어른들에게도 칭찬받는 모습으로 신용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집 구매 시에도 턱도 없이 도와주셨죠.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건설회사의 베리님과 인연이 있었다고 이전에 언급했습니다. 베리님에게 종종 남편의 소식을 전해드리곤 했습니다. 세상에서 공무원 신분을 잊고 땅 투기를 했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땅을 월세 꼬리를 물면서 뒤로 베팅한 돈을 모아서 한 것 같습니다. 그 투기가 걸려서 지금은 모든 것을 날려버리게 된 것으로 들었는데 이렇게 속이 개운한 일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제 사람을 대할 때 너무 과도하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경계를 조금 가지려는 습관이 생겼어요. 의심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크게 이혼을 겪고 나니 그런가 봐요. 이제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전망이 아주 좋은 신도시 아파트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법적 소송으로 걸린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셨고요. 주변 인맥이 좋아서 그런지 종종 같이 다시 사업을 하자고 드릴 분들이 많으시네요. 곧 다시 불끈해지며 이런 것을 아실 거라고 믿어요. 요즘은 정말 좋은 예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곧 다시 직장으로 출근해서 즐겁게 일에 정신 투입하려고 합니다. 저녁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맛있는 저녁을 먹을까 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제키인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